여기서 뭔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뺄지 늘지. 네. 근데 아주 이제 중요한 결정이네요. 아주 중요한. 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게. 그래서 넣기로 합니다. 역시 존슨이네. 야, 존슨. 존슨은 결국 넣기로 했어. 김선생 정신 차려. 이번 전투 그냥 19 날고 갈까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57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선생님, 자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송서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너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역사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배 교수님이 계시니까 요거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묻지마 범죄가 유형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강남 아이들 대상으로 그 대치역 인근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야, 이게 뭐 부모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을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상이니까 묻지마 범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마약 범죄와 피싱 범죄가 결합된 최초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피싱 범죄. 네, 그리고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여럿을 뿌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수거하니까 수확하는 형태의 네. 범죄죠.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맞는 근데 거죠. 묻지마인데 왜 대치동에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는 이 말하자면 이거 자체가 마약이 이 각성제 형태로 이전에 또 유통이 됐대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은 각성제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약 쉽게 이것은. 하고 실제로도 나눠주고 먹은 애들 중에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은 애들이 많대요. 실제로 신고한 애들은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부모가 한 거고 아이들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렸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전에는 타겟을 딱 찍어서 팔고 뭐 하는 이런 마약 범죄였다가 지금은 그냥 무차별로 네. 푸는 누구도 당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된 거죠. 야,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진짜 천인공노할 노릇일 것 같은데 내 아이가 그렇게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됐다라는 사실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또 약물 오남용 사례가 많잖아요. 마약도 손쉽게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통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공부 잘하는 약, 뭐 머리 맑아지는 약으로 지들끼리 유통시키는 게 사실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무슨 집중력 향상 예. 뭐 이런 맞아요. 걸로 뇌에 유통된다고 좋은 약 하더라고요. 뭐 네. 이러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 자기도 네. 모르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근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런 걸 근데 그렇게 구매했을까요? 뭐라고 하나 이 돈 참고서 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별로 그에 대한 통제를 안 하나 봐요. 공부 잘하려고 내가 네. 먹는 거야라고 하면 부모들은 그냥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마약이 싸졌고 네. 네. 뭐 10만 원 안쪽이니까 네. 사실 대만에 그 운동부 하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런 스테로이드나 마약 같은 걸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이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만의 운동 프로 스포츠가 무너지게 된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애들이 올라가서 네. 사실은 대만 프로야구 굉장히 셌었잖아요. 맞아요.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도 그거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수요 확대 차원입니다. 네. 애들한테 뿌려두면 나중에 어쨌든 다시 찾게 찾을 되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문제가 이거는 10병을 보냈는데 지금 2-3병밖에 수거가 안 된 거예요. 나머지 대여섯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마약의 문제라는 것도 아는데 네. 사실은 자기가 또 이런 마약을 먹었다는 것을 네. 무서우니까도 하는데 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중국 저희가 아편 전쟁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나라가 이 마약에 물들면 어떻게 또 쓰러져 가는지에 대해서 그럼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뭐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히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게 또 마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더 걱정은 이걸 제대로 수사하고 관리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뭐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마약을 턴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이 문제라고 하는 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왜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게 더 문제예요. 네. 제대로. 사실 잡아내서 잡아내는 것만 급급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알려진 사안인데 그 또 고위층하고 관련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 저한테도 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거를 좀 이렇게 어디 이제 좀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넘기긴 했는데 그 방송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고위층이랑 관련된 사안이어가지고 제가 그게 혹시 공개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들이 엮여 있는지도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 주변에 친인척이나 관계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마약 범죄가 많았어요. 뭐 남경필, MB, 김무성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마약 관련돼서 이제 연루된 적이 많았었는데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네, 이거는 기사화가 다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마약이 빈번해졌으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요. 예전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검사 출신 네. 한 분이랑 술을 먹다가 얘기 들었는데 옛날 마약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초반까지라도 마약 누군가를 잡아오면 공급책을 잡아오면 3시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 일종의 어떤 폭력도 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져서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3시간 안에 소탕하지 않으면 맨 윗선에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중국에서 택배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는 3시간이고 4시간, 5시간이고 중국에 있으면 못 잡아요 이제. 아예 못 잡는 상황으로 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이후에는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쉬워요. 저는 창석 씨의 이 방송을 생각하는 마음과 준비성에 깜짝 놀라는 게 오늘 오프닝에서 마약 얘기 할 줄 알고 미국의 차이나타운 뒷골목에 마약 상처를 입고 밀가루라고 뿌려. 플라스야 되는데 너무 영화에 나오는. 그죠?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잡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서. 말단 이제 최말단. 이용 저 뭐냐 전달책. 공조원은 이동민 씨가 이렇게 입고 다니다 바로 잡히죠. 방송을 얼마나 생각하면 딱 이 의상까지 준비하지 드레스 코드 않습니까? 맞췄어. 나 맞춘 거야.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인 거. 근데 본 내용 들어가면 전혀 상관없는데 그때 벗어요? 베트남 약간 느낌 있네. 느낌 있네. 금색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빨간색 금색. 네. 중화권이니까 베트남도. 네, 그렇죠. 금색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썼잖아요. 예. 네. 진짜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키도 딱 베트남이니. 베트남 사람들이 또 작고 단단하니까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네. 오늘 하죠? 오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내피셜 근원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장터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험 웬만한 분들은 다 리모델링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제대로 알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네. 적으실 텐데 아마 이 말씀 드리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다 들여다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 모델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장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네.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자, 전화 1544-5788 1544-5788로 전화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강제로 여러분들께 보험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방빼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지씨마트의 혼자리아 먹태구이에 이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를 선보입니다. 넓적 왕구이. 자, 아는 맛이 무섭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돼지 양념구이 맛.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넓적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고기와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은 깊은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1.3kg의 풍부한 양과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밥도둑 왕돼지 양념구이입니다. 자, 네이버 스토어에서 지씨마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M장 기획 통한 첫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가 30%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씨마트에서는 혼자리아 먹태구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외에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넓적 왕구이입니다. 자, 돼지갈비 맛이 나는 넓적 왕구이고요. 네. 비법 소스 이게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양념구이는 양념 어떻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네. 고기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양념 맛을 먹는 거기 때문에 기본 양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일단 한번 웬만한 분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포천에 있는 그 구이를 그대로 네.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 나가서 매번 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싸요. 네, 그래서 딱 구매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씨마트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거기 네. 들어와서 구매해 주시면 가성비 끝판왕 넓적 왕구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포천 넓적 왕구이.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씨마트를 검색해 주세요. 봄철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으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버린 피부는 손상되기가 쉽고 유수분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 보습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클렌저 아이세라 알래스카 빙하 머드 클렌징 폼으로 꼼꼼한 세안으로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고요. 강력한 흡착력을 지닌 빙하 머드팩으로 모공 깊숙이 숨어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모공 관리하시고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 강화의 특효인 아이세라 피테라 수면팩으로 매일 저녁 관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www.sonoco스.net에서는 구매자들의 찐 후기와 자사몰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하시면 지금 자사몰 회원 가입하시면 혜택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15,000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니까요. 자, 요 혜택 꼭 누리시고 소노코스 이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수면팩은 그야말로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자, 봄철 피부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은 좋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놀러 가기도 좋고 사실 몸과 마음은 너무 좋지만 피부에는 정말 지옥 같은 계절이 바로 이 봄철입니다. 황사 있죠, 미세먼지 있죠, 건조하죠. 자, 여러분 피부 관리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스텝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사내피셜 그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놈을 사랑해 주신다면 소노코스 아이세라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수면팩 하나만 사주세요. 네. 네? 안 되면 클렌징 폼이라도 둘 다 좋아요. 네, 여유가 되신 머드팩까지 우리 시작 때부터 계속 아이세라가 없었다면 그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과 응원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 오늘은 미국의 치욕이자 베트남인들의 자존심,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사. 네. 오, 베트남 전쟁은 또 우리나라도 관여가 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깊숙이 아주 깊숙이 관계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야기도 또 등장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있잖아요. 네네. 네. 남진 씨 등장합니까, 남진 씨? 남친 파병 가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지금의 저희가 평가하기에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국군에 대한 학살 이야기들이야 뭐 당연히 다루어져야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럼 뭐 가셨던 분들은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학살의 가해자로만 낙인 찍을 수 있느냐? 그러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거기 국가에서 가라 그러니까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큰 피해를 또 당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고엽제 피해자분들. 아, 그럼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단순히 뭐 피해야 가해로만 딱 낙인 찍어가지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베트남 전쟁은 시작이 언제냐를 두고도 맞아요. 말이 많아요.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라고도 말이 많고 언제가 끝이냐 가지고도 말이 많은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도 3명인가요? 4명에 걸쳐서 그 진실을 은폐해 왔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게 이제 걸리는 과정이 영화 더 포스트에도 또 표현되어 있죠. 네. 제가 기억하는 또 베트남 전쟁. 제가 참전한 건 아닙니다. 또 살아계실 진짜 때 또 포레스트 베프도 나왔어. 살아계실 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교련을 했잖아요. 네. 베트남 참전 군인이 교련 선생 와서 많이 우와. 오셨죠. 더럽게 팼습니다. 엄청. 아. 왜냐 전쟁에 참전한 애들은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교련 선생 그러니까 특례를 줬어요. 교련 선생인데 중사 출신 이렇게 해갖고 네. 네. 저기 채용을 했구나. 아 그렇죠. 교련 선생으로 채용을 해갖고 하니까 말 잘 듣죠. 엄청 패지.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아주 작살내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베트남전 하면 어이 개새끼 교련 선생 기소부터 나는 그런 이거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달해 준 얘기가 사실 굉장히 잔인하다. 또 하나는 뭘 많이 가져왔다. 네. 박스에 뭘 네. 가져왔다. 뭐 무기도 빼왔다. 뭐 가전제품 가져왔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 그런 조각조각난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건 맞는데 돈도 벌었다고 하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애들이 맛이 갔어. 네. 그 뜻이 중요한 뭐냐 문제죠. 이런 중요한 문제.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왔던 그 아저씨 아닙니까? 김인권 씨 고추 맞습니다. 건드리면서 늘 이게 문제. 그런 교련 선생들이 그 아저씨잖아 군인. 그러니까 그런 군인 아저씨. 교직이 없이 그냥 참전해 갖고 그 자격으로 나중에 먹고 살려고 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베트남 전쟁은 후유증이 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위 군인 혹은 그렇죠. 참전 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돌아왔을 때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만약에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좀 뭐 그 과정이 좀 스무스했을 수도 있죠. 승리한 전쟁에서의 네. 그거니까 포장을 좀 더 그럴싸하게 할 수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 전쟁은 저희가 다 결과는 아는 것처럼 패전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의 문제에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은 아까 제가 치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 니네 거기 왜 갔는데로 낙인 찍혀요. 그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네.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재생산됩니다. 부적응하고요 사회에서. 그 이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은 그럼 내적으로 이분들의 그 감정은 어떨 거냐. 네. 국가가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생할 건 개고생해갖고 다 갖고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도 안 돼요. 근데 패전했으니까 손가락질은 받아요. 이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영화들이 또 나옵니다. 네. 람보가 람보가 대표적이고 그 거기 보시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 네. 그 감독이 그랜토리노. 그랜토리노에서도 나오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감독이 좀 보수적인 미국의 어떤 네, 그런 네. 상징하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 베트남전 참전 했었던 그 군인들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을 굉장히 영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딱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뭐 베트남전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에 참전했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참전 그 군인들의 이야기도 사실 영화가 많이 되는데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그렇죠.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그런 내용을. 범죄 범죄 차원에서 그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참전군인들이 범죄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사회에서 사실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하나 이게 사실 일종의 가장 낮지만은 사고만 치는 어떤 그래서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이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죠. 영화 택시 드라이버도 예, 그런 똑같습니다.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나타납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복잡한 전쟁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라서 혹시 베트남 전쟁하면 뭐 기억나는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님은 먼 곳에 아 영화. 영화. 수혜. 예. 이준익 감독 거. 베트남 전쟁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황정민 씨요. 국제상사.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군인으로 등장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파월이라고 네. 표현하는 그 파월 대는 그 상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이분들은 나름대로 좀 한국 사회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벌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또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거기 가서 또 어떤 대우를 받으셨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진출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 또 나중에 패전하는 과정에서는 또 굉장히 또 치욕스러운 것도 네. 많이 겪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몇 가지는 뭐 한국인이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것도 당연히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군인이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만약에 5달러였으면 파병 가는 사람은 10달러, 15달러 준다라고 보냈고 실제로 미국에서 박정희 정권을 받았던 거는 한 30달러. 그러니까 절반을 우리나라 정부가 가져와서 뭐 우리나라 개발에 돈을 썼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나고 달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갔는데 이 새끼들 후배들 돈 때려 뭐 뜯어먹고 지 혼자 샤워하다가 걸려서 욕 처먹었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기억납니다. 영광급으로 따지면 당시에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면 말이 나왔으니까 당시 도시 노동자 기준, 화이트 칼라 노동자 기준으로 월급이 한 18,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한 2만 원, 네.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준인 건데 이때 영광급을 기준으로 받아오시는 돈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받아왔었죠. 3배. 네. 근데 그 병사 월급이나 그런 네. 부사관들도 그만큼 받냐? 절대 그만큼 못 받죠. 이때 평균으로 한 12,000원 정도? 더 적을 수도 있는. 네. 보시 노동자 기준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왜 그 적은 금액을 받고 간 거예요? 더 준 것도 아니고. 당시 도시 노동자 기준이 다른 그 노동자들 기준에 비해서 높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한 대우였냐는 네. 저희가 또 생각해볼.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징집병들을 해서 보낸 거고 자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택권이 없었나요? 없었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미군에 비해서는 확연히 떨어지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네. 이 전쟁은 물론 우리가 참전을 했습니다만 네. 미군이 총 한 300만 9년 정도 동안 한 300만 정도가 가요. 네. 한국군이 30만이 갑니다. 10분의 1을 담당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베트남인들이 기억하기에 베트남전은 물론 연합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같이 참전했었던 그 여러 나라들 중에 한국군이 압도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네. 베트남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베트남과 미국, 한국과의 전쟁이에요. 30만 명이 갔다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파병한 거예요. 그러고 이 전쟁 자체의 주체는 미국을 도와주는 어떤 국가와 베트남과의 전쟁이라면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 준하게 받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결코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받지 못해 갖고 그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그 교원 선생 얘기 들으면은 무조건 미군 걸 뺏으란대요. 저 새끼들은 물잔 많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은데 너네들 없으니까 가서 뺏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물잔 걔는 넘치는데 우리는 물자가 또 대우는 똑같아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지만은 돈 덜 받는 거 가서 물건이라도 빼와라. 그렇죠. 그런 어떤 의식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된 거고. 근데 뭐 65년부터 이제 파병이 네. 시작 본격적인 전투병 파병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73년까지 네. 한국군이 있는데 그간 벌어들인 수익을 총계를 내면 한 10억 달러 정도 벌기는 해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그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이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네. 거죠. 현찰이 달러 현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이렇게 벌어왔잖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때 당시 생각해. 우리나라에 굉장히 외화가 필요했고 그렇죠. 절실하던 시간이었고 근데 그 이면에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많이 좀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 명분 없는 전쟁의 참담함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배경 역사부터 좀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베트남의 역사를 뭐 다 다루기는 좀 그렇지만 네. 베트남의 역사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정근대 시기부터 네. 일단 범중화권 네. 이렇게 표현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근대는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게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편 전쟁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중국이 과정에서 패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 뭐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나라예요. 다만 이게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베트남인들의 역사에서는 네.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이 저항의 역사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진을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베트남인들은 중국이 남진하는 거를 막아내고 실제로 영향력을 계속 미치던 데에서 뭐 정근대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네. 자기네 나라 어쨌든 문화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까 네.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끊임없이 나름대로 그 정근대 시기에 네. 이 저항을 하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걸 막아내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이거를 반대로 한국사에 더딥힌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수당 전쟁 있었고 저희도 네. 몽골의 침입 있었고 네. 그거를 막아내는 과정들을 겪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도 똑같이 겪습니다. 우리는 삼국지 제갈공명에 남만의 맹획을 그렇죠. 칠종했다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맹획이라고 하는 베트남 왕이죠. 네. 왕을 7번 왕이었어? 맹혁이 왕이었어? 7번 잡고 7번 넣어줬다. 칠종칠금. 네, 칠종칠금. 왕이라고 정확하게 왕이죠. 왕이죠. 명명했는지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 베트남을 토벌했다 뭐 이런 형태.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중국의 시각으로 베트남을 본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정근대 시기고. 네. 이게 이제 15, 16세기가 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근대 이후의 베트남 역사에서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역사가 좀 달라요. 이건 좀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딱 생각할 때 베트남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키가 좀 작고 좀 그다음에 까맣고. 까맣고 이런 계통은 남베트남 인들을 좀 상상하기 쉬운 거고요. 북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북부의 왕조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의 문화권이 따로 있고 이 사이공 지금은 이제 호치민이죠.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이 15, 16세기가 되면은 북부의 찐 왕족으로 남부의 응우엔 왕조로 분할이 돼가지고 통치를 해요. 근데 이제 통일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죠. 통일 전쟁을 하는 와중에 18세기가 되면은 베트남 안에서 이 양 왕조의 저항을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19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그 떠있선 왕조라고 네. 이 농민 전쟁을 통해서 집권하는 세력이 이 양쪽을 통합 왕조가. 거의 통합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부에 있었던 이 응우엔 왕조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농민 반란에 의한 이 통일을. 그래서 이 응우엔 왕조가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모든 이 베트남 이후의 많은 역사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불안의 씨앗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괴뢰 정권이 되는 거네. 네. 이미 말하자면. 요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우엔 왕조가 이 떠있선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재통일을 해요. 근데 응우엔 왕조가 재통일을 한 이후에 프랑스가 도를 넘은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를 해오니까 네. 뭐 마찬가지죠 저희랑 이게 특히 근데 이 동남아에서도 베트남은요 위치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베트남 가보셨나요? 네. 네. 베트남 다들 그래도 여행을 갔다 오셨고 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네. 핵심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해안선이 길고 예, 해안선이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 동쪽과 남쪽까지 아우르는 돌아가는. 쪽에 쫙 퍼져 네. 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기를 무조건 차지해야 됩니다. 어. 무조건. 교역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럼요. 맨 왼쪽 끝에는 이제 태국이랑 그렇죠. 여기가 있는 거고 동쪽 끝에는 베트남이 있어요. 네. 그 옆에 그 중간에 위쪽에는 라오스가 있고 밑에는 캄보디아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다 먹으려면 베트남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기필코 먹어야 하는 땅. 프랑스 입장에서는. 근데 안 그래도 니네들 재통일하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리 이권 달라라고 하는데 응호의 왕조가 그걸 거부하면서 네.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뭐 되겠습니까? 이때 열광인데.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결국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이 이후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프랑스가 거의 다 먹어요. 네.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의 다 먹은 다음에 프랑스의 식민 통치는 이 원래 그 유럽의 식민 통치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제에 비해서 덜 포갑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덜 포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굉장히 포갑적이고요. 다 뜯어갑니다. 음. 생각을 해보세요. 인종도 달라요. 네. 뭐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 여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봤겠어요? 노예로 본 거죠. 엄청나게 포갑적으로 뜯어가요. 대표적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그 식민 지배를 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도 벨기에는 쓰레기입니다. 벨기에는 루카쿠. 벨기에 쓰레기입니다. 레오폴드 예, 아프리카 이런 사질 데서 한 거 자르잖아요. 보면은 아주 쓰레기들이. 사탕 바지를 자른다고요? 네. 왜 사지를 잘라요?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고 노예니까 일 안 해? 그럼 팔 잘라요. 다리 잘라요. 그게 레오폴드 2세. 네. 벨기에의 그 식민 통치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포갑적으로. 존나 센. 네. 벨기에는 야만국이었네. 야만이. 벨기에는 지금도 인종 차별이 가장 극심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피의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레오폴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프랑스하고 다르냐? 똑같아요. 굉장히 포갑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내부에서의 어떤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 때문에 저항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바로바로 전개가 됩니다. 이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호치민입니다. 그 유명한. 호치민. 국부이자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을 상징하는 인물. 네.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호아저씨라고 존경받는- 불려요. 호아저씨. 호 아저씨. 그러니까 네. 사회주의 기반의 민족주의. 네. 민족주의 기반의 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이후에 선택이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네. 그 사실 역사적 인물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짓는 거는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러시아의 저기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레닌그라드. 그리고 호치민. 호치민.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일단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물론 69년에 죽기 네. 때문에 나중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존재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에 그 미국과의 전쟁을 이끌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당연히 남베트남을 통일했을 때 이 사이공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호치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 베트남의 모든 학교에는 호치민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남북 상관없이 다 좋아해요. 호치민은. 지금은 통일된 통일됐습니다. 베트남은 통일된 국가니까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아무튼 이때부터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네. 프랑스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사상이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문제죠.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40년대가 되면 네. 빠르게 독일에게 패전을 박살이 나죠. 패전을 하면서 망하죠. 네. 뭐 망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이제 BC 프랑스 정부가 있으니까.
근데 비시 프랑스 정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과의 어떤 괴뢰 정권의 성격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빠르게 치고 들어간 거죠. 중일 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을 학계에서는 그냥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요. 네. 그건 이제 아시아권까지, 네. 동남아시아권까지 이제 전쟁을 확대했기 때문인 거죠. 네, 격전지가 다 그쪽에 있잖아요. 필리핀도 엄청난 그럼요. 격전지였고. 네. 필리핀이 격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안가로도 당연히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당연히 내려오는데 네. 사발을 풀죠. 어떻게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명분은 네. 대동아 공영권. 그게 뭐겠습니까? 서방의 나쁜 그렇죠. 놈들로부터 니들을 우리가 지켜줄게. 이거. 아시아를 지켜줄게. 그렇죠. 영미, 프랑스 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양키들을 몰아내고 네. 아시아의 단결과 아시아의 어떤 그런 어떤 일본 중심의 통일을 네. 꿈꾸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해방군인 척합니다. 해방군인 척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낸 이후에 일본 뭐 식민통치 저희가 직접 겪지 않았겠습니까? 네.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싹 벗겨 먹었죠. 싹 요즘 벗겨먹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스즈메 문단속. 네. 근데 이제 그 영화 보면은 물론 그 영화에서 그런 걸 다루진 않지만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연재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지 거기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야, 이 본토는 위험하니까 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된다라는 약간 논리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었겠다. 이 공포심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대로 이용합니다. 네.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베트남은 풍족한 땅이에요. 네. 그렇죠. 해안가를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구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쌀이 많이 납니다. 그 산모작해요. 네, 산모작이죠. 세 번, 1년에 3번 해요. 네. 저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뭐 늘 따뜻하니까 뭐. 네. 네. 비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세 번 납니다. 벼농사가 1년에 3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퇴비가 필요 없어요. 네. 뿌리면 뿌리면 나. 뿌리면 납니다. 네, 거기 그만큼 좀 풍족한 땅이에요. 네. 일본이 들어가자마자 쌀 수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00만 가까운 아사자가 나옵니다. 쌀을 다 뜯어먹어요. 쌀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정작 그 베트남 사람들은 굶었다는 거잖아요. 네. 조선과 똑같죠. 음. 조선의 쌀수탈 때문에 조선인 많이 죽고 똑같아요. 네. 네, 그런 가운데 호치민이 일본과의 당연히 독립 전쟁을 시작을 네.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호치민의 가장 큰 우방은 누구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과 싸우는 게 누구죠? 미국. 네, 미국과 호치민은 절친이었습니다. 아. 네, 미국이 호치민을 지원해주죠. 네, 굉장히 역설임. 사회주의 운동가인데 네. 혁명가인데 미국과 절친이었다. 호치민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호치민 밑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 장군들 중에는 네. 이때 미국 밑에서 군사 기술을 배워갖고 오신 분들도 네. 있고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주적은 일본이니까. 결국은 일본이 패전을 하죠. 네. 일본은 패전하는 과정에서 호치민이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비엔민이라고 불러요. 네. 이 비엔민이 나중에 이제 베트남 그 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가 미국한테 계속 특히 드골이 네. 미국한테 계속 사발을 터는 거죠. 호치민 제 믿으면 안 된다. 호치민 제 믿으면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초기에는 호치민이라는 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프랑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호치민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너 왜 그래? 너 자꾸 왜 그러니? 나는 호인데 막 이렇게. 호불호 할 때. 왜? 그 호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네, 아무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네. 프랑스가 승전국인가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가요? 애매하지 않나요? 뭔가 그죠, 애매하죠. 뭐 사실 다 점령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네. 다른 나라들의 활약으로 사실 독립을 맞이한 거니까. 오히려 이때는 중국이 더 역할을 크게 하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의 네. 전선에서 역할은 중국이 더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딱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부 수립하려고 하는 호치민이랑 미국도 좀 뭔가 호의적으로 그거 하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계속 설득합니다. 네. 지금 여기 호치민한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소련이다. 넘어온다. 다른 나라들 봐라. 지금 식민지로 두는 게 낫다. 독립시켜주면 그 다음은 소련이다. 어떻게 할 거냐. 사발을 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그 패전 일본의 패전 이후에 베트남 땅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분단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분단이 되냐면 그 16도선 이때는 16도 17도 아닌가요? 그 17도 나중이고 이때는 16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장개석 네. 그 중국 중화민국이죠. 중국의 그다음 남쪽은 영국에게 일종의 식민 통치 아니면 뭐 위탁 위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잠깐 점령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점령국이었으니까. 신탁 통치 같은 거네.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굉장히 똑같죠. 비슷하는 굉장히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바가 미소 신탁 통치, 우리도 역시 거기 베트남 비슷한 네. 형태죠 대부분.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당연히 베트남 안에서는 호치민이 독립운동을 꾸준히 해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호치민이 국가를 설립을 하고 베트남 공화국을 설립을 하고 수립을 하고 독립을 선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프랑스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 그게 이제 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의 시작입니다. 네.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 사이. 네. 이게 처음에는 프랑스가 미국을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네. 프랑스군에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네. 실제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군대도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만 이때부터 그 베트남의 주요 전술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게릴라전. 게릴라전이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베트남군은 어디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네. 안 보여요. 그 기후와 지형을 이용한 최적의 전투 방법을 택한 거겠죠. 네. 게릴라전이면 숨어있다 깜짝깜짝 나오는 거예요? 땅굴 일단 체구가 작으니까 땅굴을 파서 들어가면 미군은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기도 찾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때부터 땅굴을 팝니다. 그게 구찌 터널이라고 네. 뭐 뒤에 가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기서 할까요? 구찌 터널을 가보셨나요? 베트남 갔을 때? 아니 저 다낭에 가봤습니다. 그 얼마나 가보셨나요? 잘 봤으면 명품 이름 붙여줬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사과드릴게요. 예, 네. 예, 예. 구찌 터널을 가보면 지금 호치민이죠. 호치민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 필수 여행 코스예요. 음. 그 구찌 터널이라고 호치민에서 조금 그 외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밀림이 나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베트남 지역은 울창한 밀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뭐 비행기를 네. 통해서 이때는 사실 비행기보다는 베트남 전쟁은 헬기로 네, 전쟁을 하거든요. 헬기 위에서 아무리 밑을 쳐다보고 있어도 터널이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보면 압니다. 이거 네. 가봐야 돼요. 알포인트 그 장소 아닙니까? 알포인트 같이. 알포인트 영화. 알포인트에서 구찌 터널이 나오는지 잘 구찌 터널이 안 나오는데 그 위에서 상공에서 잡는 장면인데 밑에 보면은 다 이제 열대 우림 같이 돼 있어요. 아, 그쵸. 안 보여. 네. 사람이 안 지나가는지 보여요. 안 지나가는지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땅굴을 봤으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왜 안 보이냐 가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밀림처럼 이렇게 돼 있고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뚜껑을 이렇게 열어도 열어봐야 네. 이게 뭐지 싶어요. 요마 너무 좁아서. 진짜 창석이 하나 들어가기가 버거운. 2명 들어갑니다. 아니야.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냥 송소매 아나운서 한 명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렇게 작아요? 저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입구는 보고 그만하자. 근데 이게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거기 일개 연대병력이 들어가 있다. 네. 개미굴 같은 거네. 개미굴입니다. 개미굴. 안에 밑에 계속. 엄청 많이 이렇게 계속. 그거를 한 240kg로 팝니다. 240kg를 이렇게 돌아가. 그거를 뭘로 팠냐? 네. 호미로 파. 그렇죠. 호미로. 지형이 그래도 팝니다. 밀림 지역이라 땅이 단단하지 위는 안 무너지고 네. 팔 수 있고. 야 대단하네. 근데 어쨌든 240kg를 들어가면 갑자기 넓은 공간이 좀 나와요. 근데 거기 그냥
의자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 사는데요. 240km면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반 정도 되니까 대구쯤 되죠. 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꾸불꾸불 네, 다 연결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수술도 하고. 그 안에 몇 명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럼? 몇 명 정도라기보다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위워 솔저스라고 하는 네. 그 이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산 앞에 보는데 연대병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군 속에 그게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야. 네. 처음에는 한 서너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개미들처럼. 하루 종일 올라오는데 수백 명이 올라오고. 파악이 안 됩니다. 네. 파악이 안 파악할 돼요. 수가 없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인도차이나 1차 인도차이나 전쟁 때 이미 네. 구치 터널은 파기 시작합니다. 네. 구치 터널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프랑스는 해야 돼요. 이 전쟁을.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는 입장이 지금 애매해요. 네. 승전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영광에는 취해 있죠. 식민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네. 털렸어. 다시 복구하려야 돼. 싸워야지. 네.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지금. 네. 미국이 지원 없이는 뭔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냉혹한 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독일한테 당하고 핍박받았으면서 결국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또 침략하고 그럼요.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딴 거 없습니다. 프랑스. 네.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기 먹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네. 원래 식민 지배했었던 인도 차이나 안도를 다 점령하려고 해요. 네. 계속 전선을 넓혀 나가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1950년이 되면 이게 전쟁 1차 차이나 인도 차이나 전쟁은 46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1950년이 되면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오 네. 국공대전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중에 한국 전쟁에까지 이제 네. 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북베트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정식 이름 베트남 네. 민주공화국이지만 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남부로 갈라진 이후에는 그렇게 되니까 네. 북베트남을 정식 국가로 승인을 하고요.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이 소련과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북베트남을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이 좀 더 가시화가 되는 거죠. 네. 그 가운데서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그 유명한 디엠비엠프 전투라고 하는 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여기서 프랑스군이 대패를 하거든요.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네. 이 전투를 기점으로 1954년에 네. 제네바 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네. 이 제네바 회담을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에 네. 그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한 협정과 회담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은 이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회담의 주요 중심 의제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사후 처리. 네. 뭐 사후 대박이다. 처리이자 이 다음 처리. 왜냐하면 54년서부터 이제 53년이 되면 네. 한국 전쟁은 휴전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과 네. 북한이 휴전을 한 다음에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54년부터 이 제네바 회담 이후부터는 한국의 한 48년의 상황이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시작이죠. 거기는 시작이에요. 네. 내전의 시작. 내전의 시작인 거죠. 왜냐? 54년 제네바 협정 때 프랑스와 열강이 모든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네. 이때 나오는 게 북위 17도선입니다. 네.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BM이 그러니까 호치민의 네. 북베트남은 북쪽을 남쪽은 여전히 사실상의 괴뢰 정부와 네. 같은 황제국을 하나 세워요. 황제국을 하나 원래 이걸 제가 쭉 스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바오다이 정권이라고 이 그 베트남 황제 바지 황제 네. 같은 애를 일본도 세워놓고 괴뢰 네.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게 전제 왕국이죠. 네, 전제 왕국이에요. 네. 이때도 똑같습니다. 17도선 이남은 바오다이 황제 베트남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프랑스랑 미국이 같이 바오다이는 거의 바지다이구나 바지다이. 바지죠 뭐 제대로 된 뭔가가 없는. 제일 다루기 편하죠. 민주공화정이 아니고 전제 왕정으로 해서 식민지를 지배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실상 분단이 된 겁니다. 네.
이전에 45년에 있었던 16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이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48년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분단이 된 겁니다. 네. 완벽히 분단이 된 상황에서 이제 남베트남의 그럼 상황이 네.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북베트남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습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네. 안정을 찾고 독립된 정부니까요. 네. 남베트남은 이제 우리의 해방 이후 공간과 똑같은 네. 좌우 대립 막 네. 복잡하게 돼. 이 바오다이 황제 밑에 있었던 애들은 네. 약간 친프랑스 느낌이에요. 프랑스의 어떤 후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친일파. 네. 그렇죠. 관료들. 친프랑스 네. 친 네. 정권의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고, 그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도미노 이론. 네. 아 여기가 무너지면 그렇죠. 이렇게 다 무너진다 주변이. 다른 그 옆에 있었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립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네. 사실상 사회주의 정권이 금방 들어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때였어요. 네. 근데 17도선을 이남으로 한 이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김이 조금 들어가기에 수월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또 약간 그 정원 명령 같은 네. 여기가 무너지면은 끝난다. 네. 필리핀까지 넘어오고 이렇게 쭉쭉 넘어오게 되면 도미노처럼 하나하나씩 주변 국가들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네. 여기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는 땅이 됩니다. 북베트남, 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이런 쫙. 식으로 커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동아시아는 나름대로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로 이어지는 나름대로 탄탄한 반공과 어떻게 보면은 그 친미라고 하는 그런 안정성에 네. 기인한 정권들이 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미국 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오케이 니네 알겠어. 그 다음에 이 6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또 이 아시아에서의 안보, 네. 한미일 안보 그거를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벌어지면서 일본과 화해까지 하네. 한일 협정. 이야, 그럼 여기는 나라 안정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든 거죠. 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디? 베트남. 베트남이다. 여기 몰빵이다. 여기 몰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거죠, 점점. 몰빵로는 언제나 위험해. 늘 위험합니다. 네. 그 과정에 그러면 그 군사력 어디서 빼느냐? 그렇죠. 주한미군에서 빼서 베트남을. 이래서 이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일단 바로 투입되기도 좋고. 훈련돼 있고 네. 무기도 현실적이고. 그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일단 남베트남 안에서 미국이 공고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바오다이 황제 베트남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쿠데타로 인해서 뒤집어져요. 네. 그게 바로 DM이라는 뭐 GM 혹은 DN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DM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확고한 친미주의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유학도 했었고 미국의 지금 그 군인들과도 좀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GM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수립이 되는 거죠. 베트남의 박정희가 돼주길 바랬는데.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주길 바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그렇죠. 중신을 세웠구나. 그래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까 좀 얘기하다가 말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네바 회담의 그 결과로 17도선으로 분단은 됐지만 네.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분단만 시킨다라고 하는 게 평화회의에서 네. 그대로 이게 그걸로 끝인 회담의 결과이기에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조건을 다냐면 2년 안에 선고로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었던 네. 거였거든요. 비슷한 냄새가 나지 한국하고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돌렸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서는 이 총선거, 총선거를 누가 거절했는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련이 거부합니다. 왜? 인구수가 후달리거든요. 네. 북쪽이 인구수가 후달려요. 네. 그렇게 되면 통합 정부를 수립했을 때 소수파가 되니까. 네, 공산주의가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하면 지겠다. 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선거는 안 돼. 음. 막았죠. 근데 이때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네. 총선거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건 미국 쪽이죠. 미국이 이걸 거부하고 미국이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네. DM을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베트남만이라도 네. 장악을 하게 되는.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북쪽이 정치적인 형태의 수도고 남쪽은 경제적인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독립운동을 꾸준하게 그렇죠. 했었던 나라고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정치적 하는 구심점. 구심점이 엘리트들도 너무나도 국정에 명확했기 때문에 네. DM 처음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뭘로 포장을 하냐면 프랑스 괴뢰 정부였었던 네. 베트남국을 미국의 힘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네. 약간 짝퉁 호치민 느낌으로다가 친미에다가 능력 없는 건 이승만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국부 취급을 받잖아요. 똑같이. 네. 그때도 DM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인기가 처음에는 좋은데 네. 이 사람이 계속 헛발질합니다. 음. 그 헛발질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 거 안 좋은데. 그런 거 안 좋은데. 근데 그게 일단 부패와 무능은 뭐 일단 둘째치고 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렇죠. 특히 불교 탄압이 결정적이. 그 유명하잖아요. 틱광득 스님 베트남 그 승려가 막 분신을 하는데 하셨던. 그거 잘 탄다 막 이거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은 아무튼 좀 이상. 이게 모든 이상해요. 종교의 기본 생명 존중 아니겠어요? 네.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고 거기서 잘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응어딘지엠은 사진으로 보시면은 되는데 멀끔하게 생겼어요. 멀끔하게 생겼는데 좀 하는 짓이 좀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당연히 안 좋고 미국 입장에서 처음에 믿었었던 애였는데 네.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네. 미국이 또 다른 생각을 품죠. 얘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밑에 있었던 군부 세력에게 사주를 해서 쿠데타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납니다. 네. 근데 되게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마음에 안 들면 치우는 거야.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한 번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GM도 쿠데타로 베트남국을 네. 뒤집어 넘긴 다음에 남베트남을 만든 거고 그 이후에 GM이 제거되는 것도 군부 쿠데타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군을 장악한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조금의 병력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병력을 갖고 있는 장군이에요. 나 미국이랑 조금만 친하다고 그거 소문만 나면 나도 주인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납니다. 쿠데타. 계속 근데 개판이구만 진짜. 개판이에요. 남베트남은 계속 개판입니다. 남베트남이 계속 개판인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게 60년대의 초중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슬슬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도미노 이론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여기를 좀 뭔가 좀 확고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점이 63년, 64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요때 아까 이제 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군을 이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이 동아시아의 미군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여기가 핵심적인 곳입니다. 여기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한미군을 빼겠다라고 베트남으로 보내겠다. 슬쩍 이제 흘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박정희 정권은 똥줄이 네. 탈 수밖에 없는. 왜냐 뭐 그게 왜 한국군 있잖아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국 입장에서 이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네. 주한미군을 뺀다는 건 언제 호시탐탐 이 네. 대한민국을 노릴지 모르는 북한군의 도발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그게 좀 사라진다라는 네. 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이때만 해도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리가 조금 밀렸죠. 많이 밀리고 그때는 우리 주력이 M1 소총 카빈인데 걔네들은 AK 자동 소총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작용했던 것은 빨리 군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도 이제 M1 소총으로 들고 초기에 파병이 됐었는데 상대가 안 됐죠. 북한이 더 현대식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네. 지원이 더 공업은 그때까지가 더 컸어요. 북한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네. 북한이 경제 경제력은- 수준은 더 앞섰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통계. 그거를 이게 그냥 네, 북한의 통계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항상 그 저희도 할 때마다 매번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소련의 통화와 네. 미국의 통화가 달라서 그렇죠. 예. 아 절대 비교가 불가능해요. 근데 명확한 거는 무기 수준은 네. 무기 수준은 확실히 앞서 북한이 있어요. 앞섰어요. 왜냐하면 특히 AK 계열은 워낙 자동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AK 심지어 지금도 쓰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워낙 좋았어요. 근데 한국은 M1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터진 거죠. 6.25 때 썼던 소총을 그냥 그대로 큰 쓰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카빈 정도. 네. 그게 뭐 예비군 훈련 가면 아직도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나무로 아직 그건 사실상 몽둥이에요. 총보다는 몽둥이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네. 예비군 갔을 때 쏘보기 쏴봤어요. 실탄 쏴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약간 딱총 느낌이라 실제로 뭐 이제 맞아보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맞을 일이 없겠지만 총알을 맞으면 아파. 세게 때려서 맞은 아픈 그런 느낌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안 그 지금의 총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총에 비유하면. 이거 밀덕들 나오면 큰일 날 지금 K2에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밀떡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지금의 K2에 비유하면 세게 날아가서 아프다는 그 느낌이죠.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많이 죽긴 한데 맞으면 죽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갭이 크다. 이거 약간 과장해서 설명. 과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군사력 부분에선 장비 수준은 좀 그렇죠. 저도 한 6년 전에 쏴본 것 같네요. 예전에 묶어놓고 쏘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 딱 한. 과장입니다. 밀덕들 여기서 쐈어 지금. 칼빈 쐈어. 내가 2개 잡았어 지금. 결코 아닙니다. 모기도 아니고 여기는 쉽지 않고요. 이 정도로 이제 노후화된 장비였다 그때도. 아무튼 63년이 되면은 주한미군 한개 사단을 빼고 미군의 그 군 지원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냄새를 살짝 풍기는 거죠. 여기서 쫄리는 건 이제 박정희 정권입니다. 네. 박정희 정권이 그래서 급하게 사실상 뭐 미군은 빼지 말아 주세요. 네. 저희가 갈게요.를 이제 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타진은 사실상 한국에서 먼저 미국에 네.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뺄 생각이 없었고 뺀다고 하면 알아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밑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빼려고 했어요. 실제로 빼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급한 거는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빼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네. 박정희 정권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협상할 때 딜로 치죠. 우리가 얼마 더 보내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경제원 줘. 네. 그다음에 우리가 몇 명 더 보내줄 테니까 한국군 현대화. 네. 뭐 이런 거를 계속 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의 목숨으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받아온 거네요. 사실. 사실상 그런 거죠. 사실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64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를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주한미국 대사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해 이제 9월이 되면은
장교 30명 정도, 34명, 의료 지원단 98명, 네. 그다음에 태권도지가 한 10명 정도로 되는 비전투병을 먼저 파병을 합니다. 네. 비전투병을 먼저 파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이 파병을 하는 이 시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 시작이 도대체 언제야?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까 1차 그 인도 차이나 전쟁은 이미 시작을 한 거고 네. 54년에 한번 정리가 됐지만 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나뉜 상황에서 남베트남 안에는요. 네. DM 정권 이후에 쿠데타가 계속 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흔히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남베트남 해방전선이 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정규군은 아닙니다. 네, 정규군은 아니에요. 게릴라. 게릴라군인데 이 게릴라군이 모두가 다 공산주의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북베트남의 지원은 받지만 네. 여기 안에는 이름 민족해방전선이잖아요. 이게 연합이죠. 그렇죠. 이 미국과 지금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네. 대한 전쟁을 반감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민족주의자들도 여기 같이 있는 거거든요. 섞였구나. 아, 그러면 이 상황만 들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후방이 없잖아 이건. 그렇죠. 전선이 애매하잖아. 이게 진짜 이기기 힘든 전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남베트남 안에서는 게릴라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네. 누가 봐도 당연히 북베트남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이 그러면 도대체 선전포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남쪽 해야 돼, 북쪽 해야 돼.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 복잡한 이 와중에 네. 이 베트남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한국도 보내마라. 이 상황에 케네디가 죽습니다. 암살돼서. 64년. 네, 미국도 지금 네.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골치가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부통령이었었던 존슨이 네. 이제 이어봤죠. 이어봤는데 존슨은 부통령이었다가 그 인수를 받은 애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재선. 재선이면 내가 이 다음 대선에 나갔을 때 이겨야 돼요. 정식 선출직 대통령이 되는 게 돼야 가장 되는 중요하죠. 거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 명분을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었던 것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네. 뺄지 늘지. 네. 근데 아주 이제 중요한 결정이네요. 아주 중요한 왜? 언제나 가장 힘들죠. 주식도 그렇고. 늘지 늘지. 가장 중요한 네. 타이밍이에요, 그게. 그래서 넣기로 합니다. 역시 존슨이네. 야, 존슨. 존슨은 결국 넣기로 했어. 아, 이런 방송도 애들은 보기 글렀네요. 네. 사람 이름 따라간다고. 많이 넣기로 했어요. 많이 넣기로. 존슨 역시. 넣기로 넣기로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실이 밝혀졌나요? 졌죠? 네, 거의 아니요. 아닌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킹만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지금 북베트남이에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북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해안이에요. 우리가 하롱베이라고 하네. 그쪽이 그보다 아마 네, 위일 그쪽이네. 텐데, 그 위일 텐데, 하여튼 여기에서 미군이 네. 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깔짝거리는 거 시키면 깔짝거립니다. 깔짝거리는데 북베트남 애들 입장에서 뭐야? 보시면 알아요. 누가 봐도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사격을 합니다. 1차 사격. 네. 여기까지는 경고 사격. 뭐 여기까지는 북베트남과 미국 공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서로 인정했어요. 베트남에서도 1차 사격은 우리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충돌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2차 사격이 일어나요. 네. 북베트남에서. 네. 이거는 북베트남은 2차 사격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미국은 나중에 네. 70년대 넘어가선가 60년대 전쟁 중에 아무튼 이 펜타곤 페이퍼라고 네. 미국의 정보 문서가 CNN일 거예요. CNN에 유출이 됩니다. 네, 이게 더 포스트 영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요게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아직은 논란은 좀 있어요. 실제로 2차 폭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네.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미국한테 이 구실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둘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 존슨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깊게 넣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북폭이 단어 선택이. 명분이 생기면 뭐. 자, 이게 바로 이 통킹망 사건이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었군요. 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김 선생 정신 차려. 이번 조수 그냥 19 알고 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예, 저희가 예. 야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슨이 깊게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베트남으로 곧바로 군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박살이 났죠. 17도선을 기준한 것과 한국이 38선을 기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한국 전쟁이 네.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북한군이 밀려나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38선을 미군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38선까지만 하면 남북한이 어쨌든 서로 간에 네. 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전쟁 여기까지만 그만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넘어가는 순간 오케이 이건 이제 통일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중공군 개입에 결정적인 구실이 되는 거죠. 네. 명분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왔었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17도선을 기준으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를 가지고 사실 여기 고민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안 넘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베트남에 있는 이 베트콩들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 북쪽과는 약간 폭격을 어느 정도 한다던가 치고받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17도선 이북까지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전쟁은 국지전은 좀 있었지만 전면전은 없었다. 없는 거죠. 그런 애매한 전쟁이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애매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명분? 무슨 명분이에요? 이 남베트남의 입장에서 이 베트콩들은 네. 독립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죽인다? 네. 이 시작부터 명분이 전쟁의 없어. 명분이 전혀 없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미국이 그 전면적으로 침공을 해서 맨 위에 있는 하노이를 박살내고 진짜 인천 상륙처럼 싹 먹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도 네. 못해. 왜냐하면 중공이 또 중공 넘어오면 소련 같이 넘어온다? 네. 또 저번처럼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네. 무슨 전쟁이냐 이 말이에요. 전쟁 침공도 아니야. 게릴라만 잡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 그 군대를 하기 위해 한국군이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네. 연합된 자유우방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자유우방의 어떤 반 소비에트 네. 그걸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명분이 이제 강력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우방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 알아요.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걸. 네. 다 주저주저하죠. 네. 그때 손을 들고 내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를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박정희가 되는 거고 미국을 상대로 5만 명 이내의 추가 파병을 약속을 하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었던 그 대신 주한미군 안 빼고 한국군 현대화하고 경제 원조 한 다음에 우리가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월급 니네가 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장사하는 거 허용해달라. 다 받아들입니다. 미국 이걸 다 받아들이고 한국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이 되고요.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을 통해서 저 6사단 내에 있었던 비둘기 부대라는 걸 창설을 한 다음에 시작을 네. 하고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청룡, 맹호 이런 부대들, 백호 네. 뭐 이런 부대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들어갔던 데가 깜나인. 네. 여기 지금 깜나인 공항이 나트랑. 네. 나트랑. 한국군이 주로 주둔했었던 곳은 나트랑과 다낭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했었던 네. 그 위령비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혹시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튼 참 웃긴 게 지금은 그 지역들이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그러니까요.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여행을 많이 가는. 근데 거기 가보면 물론 뭐 여행 가가지고 뭐 그런 거에서 꼭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 건 아니면 가서 노셔도 네.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전쟁이라서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느껴져요. 아 상륙하기 정말 좋은 일자로 다낭 가봤다 그러지 네. 않았나요? 해변이 있죠.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상륙하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상륙함들이 이제 들어오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주로 주둔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9년에 걸쳐서 34만 명 34만 명. 이게 이제 파병이 됩니다. 근데 34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총계예요.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세 번 사람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잖아요. 포함을 해가지고 34만 명인 거지. 실제로 갔었던 분들은 아마 이것보다는 적을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번 가는 건 뭐예요? 그럼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가는 가는. 거예요? 네. 미국 영화에서도 미군도 한 번 파병됐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베트남 특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한국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병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시노동자 화이트 칼라 평균 또 월급 정도를 이제 받게 네. 되는 거고 네. 이제 연관급 이상으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분들의 그 구술 같은 것들을 보면 영관급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삽니다. 갔다 오면 집 실제 한 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실제 그렇게 돼요. 실제 구술 내용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받은 월급이 이제 와서 우리 집을 사는데 미천이 됐다고 기억을 해. 50만 원이었어. 50만 원. 그때 50만 원의 가치를 지금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민주택이고 내가 그 망산동에 국민주택을 샀을 때 그게 뭐 20평을 넘지 않았어. 방 2개짜리고 부엌이 하나 이렇게 달린 건데 당시 70만 원이었어. 그때 20만 원을 은행에서 대부받아서 그러니까 월남을 안 갔으면 내 집 마련은 못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종잣돈이 된 거네요. 확실히. 이때 이분이 이제 네. 대위였었던 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소령은 더 많습니다. 80만 원짜리를 사셨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장교가 2.5만 명으로 전체 인원의 8%였습니다. 8%. 네. 나머지 92%가 이제 사병과 하사관, 부사관들이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억을 하는 구술 내용에서 남아 있는 건 이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주로 이 베트남 특수라고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PX 물건입니다. PX 물건이요. PX 물건이고 이건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줍니다. 정식으로 줘요? 한국군들은 귀국할 때 중량 1톤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품을 소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가져. 알아서 미군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라. 네. 미군 쪽으로 들어온 PX에서 전자제품이든 뭐든 네. 쑥 돌리는. PX에 전자제품이 있어요. 있습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표준형 핸드백 2개와 세면도구 1조 이렇게 네. 가져갈 수 있게 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사병의 경우 표준형 폴더 그 더블팩 하나와 세면대 하나 그러니까 더블팩 네. 있잖아요. 더블백. 담을 수 있는. 더블백이라고 이렇게. 네, 더블백.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병 때 이제 딱 제일 처음 보급받는 큰 백이죠 그거. 네. 이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최태주 씨 가명입니다 가명. 네. 에 따르면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게 이제 자신의 재산 목록에 네. 포함시키는 거죠. 우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이거를 귀국 선물이라고 네.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거죠. 전투병들은 이 귀국 선물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 PX는 연대급에 있어요. 네. 본부급에. 네. 근데 전투병들은 저 전투병들 이제 소총부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실제 전투에 저 멀리 있잖아요. 전장에 네. 나가 있으니까. 귀국할 때 하루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올 게 없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뭘 챙겨 갖고 왔냐? 국내산 캔맥주를 챙겨. 국내산. 국내산 캔맥주. 이거 몇 개 그냥 더블팩에 넣고 오시는 어.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네. 쇼생크 탈출해서도 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귀국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베트남 특수를 누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영관급 이상 네. 혹은 고위급 못해도 장교. 부사관급 이상의 장교들. 장교 부사관들에다가 일부 사병 어떤 사병이냐면 사병 중에서도 행정병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예나 지금은 행정병은 꿀빨한데요. 그 안희영규가 거기잖아요. 네. 그 안희영규가 그래서 그 빼돌려 갖고 부를 네. 만든 사람. 수리남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로 나오죠. 이제 무역해가 베트남 쪽 베트남 전쟁 통해가지고 미국 물자 받아서 이제 제가- 성공하는 그렇죠. 케이스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요 거기에다가 M16을 분해를 해갖고 주요 부품을 분해해 갖고 가져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무장이 네. M16을 안 주니까. 근데 M16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네. 베트남전에서. 근데 못 가져가니까 네. 한국을. 그러니까 그걸 분해해갖고 분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야? 가져 들어와서 그걸 거기서 보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줬다.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 금성 테레비 기준으로 네. 흑백 테레비 하나가 한 6만 원 네. 정도였으니까 TV랑 냉장고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챙겨가 몇십만 원을 챙겨갈 수 있는. 그렇죠. 갖다 팔면 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에 있는 집 네. 하나가 한 50만 원이면 네. 살 수 있었던 거니까 이게 지금 집에 서울의 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걸 이 네. PX에서 갖고 온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정말 실제 했던 거죠. 네. 굉장히 소수에게. 그리고 전체 그 66년 11월 맹호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의 한진 상사의 취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3년까지 총 1922명의 네. 취업하는 그 덕수 네. 국제자 덕수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항공의 그 한진 그 예.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 네. 상사는 명확히 베트남 특수로 뜬 기업입니다. 대기업 반열에 올라. 그냥 군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한진 소속으로 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19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전쟁을 경험했다가 이쪽으로 취업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덕수처럼 그냥 아예 본격적으로 취업을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취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2,000명이 채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때 미국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진에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한 400달러 정도에서 많게나 하면 69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한국 기업 한진 상사의 경우에는 325달러에서 한 350달러 정도 네. 이제 받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미국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네. 당연히 한국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높은 금액인 거는 맞아요. 실제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특수를 제대로 경험을 하시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병 기준으로 한 0.8% 정도가 네. 베트남 특수를 경험하긴 합니다. 네. 0.8%. 0.8%요? 네. 극히 소수네요. 네, 거기에 이제 장교들 아까 이제 한 8% 네.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베트남전 참전했었던 분들 중에 네. 한 10% 내외가 우리가 흔히 아는 네. 베트남 특수라는 거를 제대로 경험을 했었던 거고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랴부랴 뭐 PX에서 뭐 파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베트남 특수를 경험을 하긴 하지만 네. 가장 고생을 많이 했었던 사병이면서 소총부대에 근무했었던 분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통계에서도 조금 드러난다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뭐 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이루어지지 그나마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살아남은 사람들 대상으로 네네네.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돌아가신 분들이나 심각한 장애, 후유장애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보상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상위 군인이라고 해서 부상당해가지고 오신 네. 분들이 마을에 오시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교련 선생님 시켜준다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남은 거는 뭘까요?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 정권 박정희 네. 정권에서 부르는 용어
제2전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2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을 네.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북베트남에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거긴 하지만 실제로 북한군이 들어왔었다라고 북한군 하는 건 조종사들도 네. 참전을 했다 이거. 공식적으로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네. 북한에서 그 베트남 전 그 위령비 이런 데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그거를 참배를 하러 한번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전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이 제2전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왔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뿌리기 네. 때문에 이분들에게 남아 있는 건 이 상위군인 그다음에 베트남 전 참전 용사들에게 남아 있는 건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네. 새마을 지도자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새마을 지도자들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공무원 시켜준 거구나. 공무원은 아닌데 새마을 지도자는 자기가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이 있고 네.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일종의 정치 선동원 네. 이런 형태. 아. 네.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그걸 대우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게 가장 명예직처럼 있는 명예직인데 건데 그 사람들은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나한테 남은 거는 그 자긍심밖에 그렇죠. 없으니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 자긍심을 계속 견고히 해야 그렇죠. 되는 나중에 상황이었군요. 그분들이 가장 비참한 게 고엽제 피해.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올 결국은 미국이 패배로 전쟁을 끝내야만 했었던 그 과정인 건데요. 네. 사실 거의 처음부터 미국은 계속 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30만이나 되는 네. 병력을 파병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미군이 후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서 그걸로 딜을 치는 거예요. 네. 더 보내줄게. 야, 우리 더 보내줄게. 대신 한국에다가 지원도 좀 해. 이렇게 딜을 치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 터널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남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거의 남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 도대체 뭔데? 아 미군 저 새끼들 뭐야? 라는 게 계속적으로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 남베트남 베트콩이죠. 네. 콩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 정체만 되는 거예요. 그 학살이 이루어졌던 이유도 베트콩과 일반 주민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인 거라면서요? 이게 비민 분리가 안 돼요. 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 이들 입장 미군 입장에서 네. 이 공산주의자들과 이 그냥 일반인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하나 걸린다 네. 싶으면 제주 4.3 저희도 겪었잖아요. 네. 그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지역의 묵시로에 나오잖아요. 네. 그냥 헬기에서 그냥 계속 국민들 다 달기는? 쏘잖아요. 거의 그런 식이죠. 그다음에 그 구치 터널을 잡으러 가야 돼요. 구치 네. 터널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게릴라들이 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부비 트랩. 네. 탁 하나 걸리면 위에서 돌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총이 바닥에서 튀어오른다거나 이런 그 밀림에서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전투 방법을 개발을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밀림으로 전쟁하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공포네 공포. 정신적 그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때 선택하는 방법이 그럼 고엽제죠. 밀림을 없애자. 아예 없어. 고엽제, 그래서 고엽제를 네이팜. 뿌리는군요. 고엽제로 초토화. 없애고 네이팜으로 부었고.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네 그렇지. 진짜. 이 고엽제가 뿌려진 곳에 지금 한국 참전 용사분들도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다육신이에요. 다량의 다육신, 발암제, 발암제. 완전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게 이 고엽제가 한번 쫙 살포된 거를 전후 비교한 사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냥 아예 그 밀림이 없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안 나요 풀이. 수십 년 동안. 네. 그런 곳이에요. 그걸 인간이 흡입했으니. 근데 그때 참 비참했던 거 거기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게 살균되고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샤워하고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풍자한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명분도 없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1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던 68년이 되면 거대한 변화의 기점이 하나가 네. 오게 되는데 그게 베트남 말로는
그다음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정. 구정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설날. 떼공세라는 거거든요. 이제 도시 게릴라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북베트남에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라고 해서 언제 구정. 원래 68년 이전까지는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예, 거죠. 1, 2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 때 전쟁 안 했던 것처럼 구정에는 전투가 없는 게 뭐 서로 뭐 조약을 맺은 거는 아니지만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북베트남에서 이날을 기점으로 잡죠. 미군이 쉬고 있을 거다. 이때 치자라고 해서 이 구정날 엄청난 하여튼 공세를 펼칩니다. 도시로 들어와요. 원래 밀림에서만 있던. 근데 이 북베트남이 강가를 했었던 거죠. 도시에서의 정규전으로 붙으면 미국한테 안 되지. 안 됩니다. 안 되면 개발립니다. 완전히 개발리게 되고 이겼어요. 이 전투 구전 떼공세에서는 미군이 사실상 승리를 한 전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정공세 때 상징적인 한 곳이 이 북베트남군에게 점령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주 베트남 공사입니다. 미 공사. 근데 여기가 잠깐 베트남군한테 탈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방송의 생방인 거예요. 심리적 타격이 그 전까지 미국은 미국 내에서의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같이 본 거예요. 베트남군한테 털리는 거예요. 뭐야? 이 명분이 도대체 뭐야? 이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의문들이 이제 조금씩 그게 된 영화 거죠. 더포스트에도 이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굿모닝 베트남이랑 로빈 윌리엄스가 바로 그걸 선무 방송을 한 거는 베트남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니까 뭐야?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서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좀 의구심이 들게 되고요. 또 비슷한 느낌, 뭐 꼭 베트남 전쟁 때문만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평화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68혁명이라고 하는 68혁명 이후에 유럽 내에서도 평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반전 여론이 급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닉슨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미국에서 닉슨이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건 베트남전의 종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종전을 시켜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불어온 평화적 기류가 이 동아시아에도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데탕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의 일시적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 분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닉슨이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그거의 요점은 그겁니다. 아시아의 국가의 안보는 아시아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미군은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70년대가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죠. 핑퐁 외교 하면서 중국하고의 외교가 또 시작이 되면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포레스트 검프가 계속 닫고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교 그 핑퐁 외교를 그렇게 묘사했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여기서 이게 뭐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좆된 나라는 어디냐?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때 이렇게 되면 좆됐습니다. 왜 여기를 제2전선이라고 부르면서 30만 명 이상의 군을 파비관하기도 했었고 그 베트남전에서의 어떤 안보 위기라고 하는 걸 국내 정치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은 실제로 안보 위기가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었어요. 6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김신조가 데려오고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밖으로는 국제적으로는 평화의 움직임이 그리고 자꾸 베트남에서 미군이 또 빼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유신입니다. 우리는
위기야. 해외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의 위기고 우리는 안보를 총집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민주주의. 베트남 전쟁 이후 그렇게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또 영향을 끼쳤군요. 그럼요.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네. 그 가운데서 그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그럼 이제 우리 양키도 못 믿어. 미국도 못 믿어. 핵무장.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야. 총화 단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총화 단결하여 유신으로 네. 막아서야 된다. 용공 사건 이런 거, 조작 사건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미국한테 이제 박정희가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도청이 시작됐겠죠. 유서 깊은 전통이었네. 전통이었죠. 아주 지금까지. 말리고 있었죠.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뭐 빠르게 철군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미군은 간만 보는 거예요. 뺄게. 아유 뺄게. 뺄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넣어놔요. 조금씩 뺍니다. 조금씩 빼고 심지어 72년이 되면 네. 오히려 전투는 더 확전이 됩니다. 이 라오스랑 캄보디아까지 네. 확전을 해버려 몰래. 근데 이게 결국은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게 다 되고 까발려지죠. 다시 한번 이 반전 여론이 급격하게 하면서 닉슨의 재선도 위험해지는 네.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 순간은 73년이 돼야 됩니다. 네. 73년 3월이 되어야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하는 장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으로 철수합니다. 네. 막 도망가잖아요. 그냥 막 헬기에 막 서로 막 매달리고 덮여가지고 막 올라타려고. 중요한 문서 다 넣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 그게 카불에서 또 일어났죠. 카불에서 미군이 탈출했던 그랭랑 친 거죠. 미군이 그렇게 도망치는데 한국군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한국군도 처음에는 뭐 어때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다가 넘어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야 LST 좀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해가지고 와서 급하게 챙겨가지고 거의 사실 도망가다시피 해서 네. 한국군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73년 마찬가지로 철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철군을 하고 미군이 빠지는 조건은 뭐였냐면 분단에 고착화했습니다. 원래 이 73년에 네네. 미군이 철군하는 조건은 분단을 그대로 둔다였는데 이 전쟁 과정을 저희는 다 지금까지 봤잖아요. 네. 계속 미군이 밀려 있었고 네. 그 가운데서 도망가듯 미군이 빠져나갔어요. 남베트남 정권이 뭐 제대로 설 리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사기도. 네. 그래도 1년 버텼나요? 2년 버티면 2년 버티고 5년 버텼어요. 네. 75년 네. 3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전투가 시작이 돼서 북베트남 군이 전면적 침공이 돼서 전면 침공을 다시 한번 감행하게 되고 네. 공산주의 북베트남의 이제 공산 정권이 베트남 전체를 네. 통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탈레반은 너무 쉽게 네. 그거 몇 달 안 걸렸잖아요. 네.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 전투가 굉장히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치욕스러운 전투에 참여했었던 군인들도 치욕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베트남전 찬종용사야? 네. 저 평화를 우리 미국에 쪽을 팔리게 했었던 애. 자부심이 못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못 되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대우가 다른 거죠. 2차 대전은 베테랑이라고 엄청 대우해 주잖아요. 둘 다 정부가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피해자들이지. 300만 명. 이긴 전쟁과 진 전쟁의 차이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은 더 심했던 게 그래서 그 베트남 참전했던 군인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약. 심각했죠. 심각했죠. 그 한국 전쟁은 미국에게는 그 포 같은 워라고 불려요. 지웠어요. 네. 한국 전쟁은 지웠습니다. 한국 전쟁에 미군이 참전했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참전 용사들 아니고서야.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 지금 할아버지 돼가지고 한국에 네. 불러서 막 대접해드리면 아직도 울잖아요. 울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막 울어, 막 펑펑 울어. 치욕은 아니지만 지웠어요. 근데 베트남전은 아예 지울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텔레비전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헬리콥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헬리콥터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전투에 사용됐기 때문에. 두 번째 텔레비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TV 전쟁. 왜냐하면 이 68년 그 떼공세 이후로 베트남 전쟁이 아침 뉴스마다 베트남 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칼라 TV로 생중계됐어요. 생중계 겸 그다음에 우리나라 9시 뉴스처럼 메인 뉴스에 시작하면은 베트남 전쟁 이야기. 오늘은 어디서 무슨 공세가 있었는데 어떻게 격퇴했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70년대 초반까지 내내 그거를 겪었었던 미국인들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이 포가트너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그 기상캐스터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워버리기엔 너무 많이 그렇죠. 공개되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는 치욕적이면서 괴로운 전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고 참전 용사들도 치욕적인 대우를 받았던.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띨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데탕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의 베트남전이 종식되는 이 과정을 한국은 유신이라고 하는 국내의 더 포괄적인 반민주적인 정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덮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데 만약에 베트남전을 미국이 승리했으면 참전한 한국도 승전 국가가 된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신을 가지 않고 박정희가 박수 받으면서 정권이 연장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끔찍한 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일단 없고요. 네. 그럴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시작 자체가 네. 명분도 없고 왜 시작했는지 알 수도 없는 네. 그냥 뭐 일단 뭐 도미노 이론이라는 그 뭔가 검증되지 지금도 뭐 누군가는 검증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왜냐면은 이 이후로 사실 실제 동남아시아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들이 들어서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네 나라 일단 아니잖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베트남인들이 네. 공산주의 하겠다는데 거기 굳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했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짜치는 거죠. 미국인들이 스스로 이걸 복귀해봐도 짜치는 전쟁이에요. 부끄러운 전쟁인 네. 거지. 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국 봉쇄를 위해서 미국이 베트남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영화들도 나와 있고 뭐 드라마도 많고 그 소재로 만들어서 했던 뮤직비디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고 인지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어땠고 결말은 어땠는지에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맥락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박정희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이 베트남 전쟁이 뭐 치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개발에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박정희의 이걸 공로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실 역사학에서 베트남 전쟁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학문의 특징상 네.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의 원인에 네.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사회학 쪽에서는 네. 이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렇죠. 역할을 하셨고 어떤 네. 피해를 당하시고 어떤 고통 속에 사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10억 달러 가까이를 받기는 했으니까 이것이 실제 아까 제가 조금 중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전쟁을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네. 돌아갔는지 네. 혹은 뭐 그 가운데서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연구가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참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그 가족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유족들에게 뭐 정당한 뭔가 이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게 그것부터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지점이어서 사회학에서는 그 교련 선생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한국의 병영화 유신 이후의 병영화에 인적으로 중요한 작업.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네요. 역할을 네. 네. 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주요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잡고 일단 모든 저 때만 해도 구타는 일단 교련 선생님이 그렇죠. 담당했거든. 네. 모든 기본적으로. 구타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이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주축 1선 지휘부대의 장들이 전에 말씀드렸었던 하나회 소속의 네. 육사 11기들이에요. 신군부 세력의 신군부의 주축. 주축입니다. 이들이 다시 한국 사회에 와서 네. 주로 했었던 업무들이 그런 거예요. 특수전, 심리전 뭐 심리전 이런 거거든요.
그때 그 배워왔었던 그게 실제 작전에 사용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정 작전 이것도 있고요. 도시 게릴라 반 토벌 작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었던 게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렇지. 이거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기술들은 베트남전에서 배워왔어요. 베트남에서 시위대 막을 때 군인들이 충정 작전 똑같이 배웠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었고요. 평가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네네. 자, 여기서는 아쉽게 이별을 하지만 저희 M장기가 제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직 변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보면 될까요? 인사이동. 자,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저 너무 많이 부족한데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좋은 쌤들이랑 오빠들이랑 PD님들 덕분에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방송 또 새로 시작하는 M장기에게 새로운 방송 통해서 우리 송섬이 아나운서는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